2024년 한 해에만 지상파 방송 3사가 합쳐 800억 원 넘게 날렸습니다. 그중 한 곳은 적자만 88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2025년 초 한 지상파 드라마 시청률이 0.3%를 찍었습니다. 1명 중 3명만 본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안 봤다는 뜻입니다. 40%를 찍던 국민 채널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 민낯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일상부터 달라졌어요. 저녁 8시를 생각해 보세요. 불과 15년 전만 해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던 시간이었거든요. 아빠가 채널을 돌리면 엄마는 과일을 깎고 아이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업계에서는 그걸 황금 시간대라고 불렀습니다. 뭘 틀어도 시청률이 나오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녁 8시에 거실 텔레비전을 가정을 찾기 힘들어졌어요. 20대 중에서 매일 텔레비전 보는 사람은 절반도 안 돼요. 반대로 같은 세대가 유튜브 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0분입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의 3배 넘게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시청 습관만 바뀐 게 아니에요. 수익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국은 두 가지로 돈을 벌었습니다. 광고와 수신료죠. 수신료는 텔레비전 가진 집에서 매달 내는 돈인데 KBS 같은 공영방송의 운영 자금이에요. 그런데 2024년부터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거쳤는데 이제는 따로 내야 하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죠. 텔레비전을 안 보니까 굳이 낼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수신료를 안 내기 시작했어요. KBS의 고정 수입이 반토막 난 겁니다. 민영방송인 SBS도 사정이 나쁘긴 마찬가지였어요. 민영방송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운영하는 방송이라 광고에 더 의존하거든요.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바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SBS 영업 손실이 250억 원 넘게 났습니다. 지상파 3사 중에서 그나마 흑자를 낸 곳은 MBC 한 곳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본방송 광고가 아니라 드라마를 해외에 팔아서 번 돈이었거든요. 채널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콘텐츠의 가치로 버틴 거죠. 광고 시장의 변화는 더 뚜렷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지상파 광고 시장이 2조 원을 넘었어요. 대기업들이 줄 서서 광고 달라고 했죠. 지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광고 시장이 8천억 원대로 쪼그라들었고 방송국 직원들이 기업 문턱 넘기도 힘들어졌거든요. 광고주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로 갔어요. 디지털 광고는 타겟팅이 되니까요. 타겟팅이란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광고를 보여주는 걸 말합니다. 20대 여성한테는 화장품 광고를, 30대 남성한테는 자동차 광고를 따로 보여주는 거죠. 지상파는 이게 안 되거든요. 온 국민한테 똑같은 광고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방송국의 위기는 단순히 숫자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이해하려면 전성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봐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쟁자가 없었거든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영상을 볼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텔레비전 뿐이었어요. 유튜브도 오투도 넷플릭스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죠. 무언가를 보려면 채널을 돌려야 했고 그 채널은 KBS, MBC, SBS 세 곳이 전부였습니다. 이 구조가 방송국한테 얼마나 유리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새 방송사끼리만 적당히 경쟁하면 됐죠. 한 원로 방송인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편한 싸움이었다고요. 광고주도 선택지가 없었어요. 대중한테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지상파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광고비가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냈죠.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넣으려면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했고 돈이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연예인들한테 지상파는 성공의 유일한 관문이었어요. 유명해지려면 텔레비전에 나와야 했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었죠. 드라마 주연 한 번 맡으면 인생이 바뀌었고 예능 고정 출연만 따내도 스타가 됐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은 PD 한 사람의 결정에 울고 웃었어요. 캐스팅되면 스타가 되고 안 되면 끝이었으니까요. 황금 시간대의 위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방송된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보장됐거든요. 저녁 먹고 나면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고 할 일이라곤 텔레비전 보는 것 뿐이었어요. 뉴스의 권위도 방송국이 독점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면 아침에 신문 읽고 저녁에 뉴스 보는 수밖에 없었죠. 뉴스에서 그러던데 라는 말 한마디가 논쟁을 끝내는 권위를 가졌어요. 이런 환경에서 방송국 입사는 청년들의
꿈이었습니다. 공채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해 합격하면 평생 직장이 보장됐거든요. 연봉도 높았고 사회도 남달랐죠. 지상파 방송국은 그렇게 왕국을 세웠습니다. 경쟁자 없는 시장, 줄 서는 광고주, 목매는 연예인, 충성스러운 시청자, 이 네 기둥 위에 황금기가 건설됐어요. 문제는 이 기둥들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이미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변화의 신호탄은 2010년 전후로 터졌어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방송국은 대수롭지 안쓰럽지 않게 여겼죠. 손바닥만 한 화면으로 뭘 보겠냐는 반응이었어요. 영상은 거실의 큰 화면으로 보는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립 위주였어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틈틈이 몇 분짜리 영상을 소비했죠. 그러다 시청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유튜브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초창기 유튜브는 고양이 영상이나 웃긴 동영상 올리는 아마추어들의 놀이터 정도로 인식됐거든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로 볼 이유가 없었죠. 한 간부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랑 비교가 되냐고 생각했다고요.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유튜브의 강점은 선택권에 있었어요. 시청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보고 싶은 시간에 볼 수 있었거든요. 방송처럼 정해진 시간표에 맞출 필요가 없었죠. 게다가 콘텐츠 종류가 무한했습니다. 게임, 먹방, 뷰티, 여행, 음악, 교육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MZ세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던 세대니까요. 보고 싶을 때 보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게 당연했죠. 한 대학생의 말이 이걸 압축합니다. 텔레비전은 집에 있긴 한데 거의 안 켠다고요. 틀어도 넷플릭스나 유튜브지 지상파 방송은 안 본다고 했어요. 광고 시장의 판도도 뒤집혔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했고 광고 효과가 숫자로 명확하게 측정됐거든요. 몇 명이 봤는지 몇 명이 클릭했는지 다 나오니까요. 지상파 광고 점유율이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전체 방송 광고 시장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던 지상파의 몫이 40% 아래로 떨어졌죠. 종편과 케이블한테도 밀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유튜브가 시청 습관을 바꾸는 동안 또 다른 거인이 한국 시장에 상륙했습니다. 넷플릭스였죠.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예요. OTT란 인터넷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텔레비전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2016년 한국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방송국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외국 드라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였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예상을 뒤엎 전략을 들고 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직접 만들기로 한 거예요. 넷플릭스 쏟아부은 제작비는 지상파를 초월했어요. 지상파에서 150억 원이면 대작이라고 불렸는데 넷플릭스는 300억 원에서 400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당연히 좋은 작가와 감독, 배우들이 넷플릭스로 몰렸죠. 돈만 준 게 아닙니다. 창작의 자유도 보장했어요. 지상파에서는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송에 내보내도 되는 내용인지 검사하는 건데 이게 꽤 까다로워요. 폭력적인 장면이나 선정적인 장면은 제한되고 욕설도 함부로 못 쓰죠. 넷플릭스는 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한 드라마 작가의 증언이 이걸 잘 보여줘요. 넷플릭스는 간섭을 덜 한다고요.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제작비도 넉넉하니 작가 입장에서는 안 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오징어 게임이 터졌어요.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일 기록하며 한국 드라마의 위상을 새로 썼죠. 문제는 이 작품이 지상파 드라마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배우, 한국 감독, 한국 스태프가 만들었는데 수익과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져갔거든요. 연예인들의 활동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엔 방송 출연이 홍보의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인기 유튜버 채널에 출연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심지어 출연료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기 채널에 한 번 출연하는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씩 지불한다고 해요. 지상파의 대응은 뒤늦고 어설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자체 OTT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이미 시장은 굳어진 뒤였어요. 한 방송국 임원은 솔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유튜브가 뜰 때 그게 뭐라고 했고 넷플릭스가 올 때도 우리가 낫다고 생각했다고요. 자만이 판단력을 흐렸던 겁니다. 시청률과 광고비의 추락은 수치로 드러나는 위기였어요. 하지만 더 깊은 균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개그 콘서트의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줍니다. 20년 넘게 일요일 밤을 책임지던 국민 예능이 2020년 문을 닫았어요. 시청률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죠. 2024년 부활하긴 했지만 텔레비전 시청률은 2% 초반을 맴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유튜브에 올라온 개그 콘서트 클립의 조회수는 꽤 높다는 점이에요. 콘텐츠 자체는 소비되지만 텔레비전 본방송이라는 플랫폼은 버려진 겁니다. 사람들이 개그를 안 보는 게 아니라 굳이 텔레비전을 켜고 정해진 시간에 보지 않는 거죠. 드라마 시청률의 양극화는 더 심각합니다. 2024년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시청률 20%를 넘기며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같은 시기 지상파 평일 드라마 상당수는 시청률 2%대 심하면 1%대를 기록했죠. 2025년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KBS 수목 드라마 킥이 시청률 0.3%를 기록한 거예요. 1000명 중 3명 봤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국내 미니 시리즈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불러요. 방송 시작 전 애국가 나올 때만큼의 시청률이라는 뜻이죠. 개별 드라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년간 지상파 3사에서 방영된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평균 시청률 20%를 넘긴 프로그램이 단 한 편도 없었어요. 드라마든 예능이든 교양이든 장르를 불문하고요. 예능과 교양의 평균 시청률은 모두 2% 이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재미없는 지상파를 안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돼요. 돈이 없으니 좋은 작가와 배우를 섭외하기 어렵고 콘텐츠 질이 떨어지니 시청자가 떠나죠. 시청자가 떠나니 광고비가 줄고 광고비가 주니 다시 제작비가 쪼그라듭니다. 방송국 직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해요.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거든요. 희망 퇴직을 받고 연봉을 삭감하고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 PD는 후배들한테 방송국 오라고 못하겠다고 했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요.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내부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몰려오는 압력 거세요. 사방에서 경쟁자들이 쳐들어왔거든요.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이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들이 방송국 못지않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구독자 수백만 명을 거느린 채널들이 즐비합니다. 나영석 PD처럼 지상파 출신의 스타 제작자들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요. 방송국의 인재들이 플랫폼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영국 BBC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BBC도 스트리밍 시대에 시청률 하락을 겪었지만 자신들만의 영역을 지켜냈거든요. 신뢰도 높은 뉴스와 품격 있는 다큐멘터리에 집중한 거예요.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잘 못하는 영역을 파고든 겁니다. 한국 지상파는 이런 차별화 전략이 부족했어요. 모든 장르에서 경쟁하려다 모든 장르에서 밀리는 상황이 됐죠. 넷플릭스의 공세는 계속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투자를 늘리고 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티빙 등 다른 OT 플랫폼들도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진 겁니다. 굳이 제작비 적고 간섭 많은 지상파와 일할 이유가 줄었죠. 종편의 약진도 지상파를 압박합니다. 종편이란 종합 편성 채널의 줄임말로 JTBC, TV조선, MBN 같은 채널들이에요. 특히 JTBC는 뉴스룸을 통해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았고 예능과 드라마에서도 화제작을 배출했죠. 케이블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TVN은 이제 지상파보다 화제성 높은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채널이 됐어요. 눈물의 여왕,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같은 메가 히트작들이 모두 TVN에서 나왔거든요. 드라마와 예능만 밀린 게 아닙니다. 뉴스 분야에서도 변화가 감지돼요. 2025년 SBS는 2049 시청률에서 오랜 기간 유지해왔던 1위 자리를 MBC에 내줬습니다. 2049 시청률이란 20세부터 49세 사이 시청자의 시청률을 말하는데 광고주들이 가장 중시하는 지표예요. 구매력 있는 연령대니까요. 2024년 말부터 지금까지 SBS는 단 한 번도 1위를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방송국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조조정의 고통은 피할 수 없었죠. KBS는 2025년
2025년 한 해 동안 강도 높은 긴축에 들어갔습니다.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제작비를 삭감했어요. 2026년 예산은 초긴축 균형 예산으로 편성됐죠. 초긴축이라는 건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줄였다는 뜻이거든요. 내부에서는 존폐 위기란 말까지 나옵니다. 드라마 제작의 손실은 더 심각해요. 2025년 KBS가 야심차게 시작한 토일 드라마는 단 2편으로 107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은수 좋은 날로 88억 원, 12로 18억 원이 마이너스예요. 현재 방영 중인 마지막 선물은 첫 해 2.7%에서 시작해 1.6%까지 떨어졌죠. SBS도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섰어요. 그나마 금토 드라마 블록에서 굿파트너, 열혈사제 같은 작품들이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며 체면을 세웠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MBC는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2024년 흑자를 기록했어요. 비결은 콘텐츠 판매 수익이었습니다. 연인, 밤에 피는 꽃 같은 드라마들이 해외와 OTT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본방송 광고가 아니라 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벌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유튜브 진출도 활발해요. 방송국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본방송 클립을 올려 조회수를 올리죠.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방송국 방식이 잘 안 통합니다. 기획하고 회의하고 결제받는 느린 프로세스로는 빠르게 변하는 유튜브 트렌드를 따라잡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두운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방송국만의 강점이 남아있거든요. 첫째는 뉴스예요. 큰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은 검증된 뉴스를 찾습니다. 2025년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서 MBC는 시청률 11%를 넘기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어요. 둘째는 스포츠 중계입니다. 월드컵, 올림픽 같은 대형 경기는 여전히 지상파가 강하죠. 셋째는 중장년 시청자예요. 50대 이상은 아직 텔레비전을 많이 보거든요. 121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여전히 시청률을 내는 이유입니다. 지상파 방송의 황금기는 끝났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같이 웃고 울던 시절, 시청률 30%를 찍던 시절, 광고주들이 줄 서서 광고 달라고 하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방송국만의 잘못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달라졌고 기술이 발전했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했거든요. 화미 액화점이 온라인 쇼핑에 밀리고 은행이 핀테크에 밀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남은 질문은 지상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냐예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역할의 재정의입니다. 모든 장르에서 경쟁하려 하지 말고 자신들만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거죠. 뉴스의 신뢰성, 대형 이벤트 중계, 중장년 타깃 콘텐츠가 그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능력을 살려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MBC가 보여준 것처럼 채널에서 돈을 벌기보다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 플랫폼에 파는 모델이죠. 지금 10대와 20대가 50대가 돼도 지상파는 안 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봤으니까요. 습관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더 무서운 건 지금 텔레비전을 보는 50대, 60대도 점점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상파의 몰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영원한 건 없다는 사실이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어떤 거인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널만 돌리면 온 세상이 보이던 시절, 그 시절의 추억은 남겠지만 그 시절 자체는 돌아오지 않아요. 지상파 방송의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변화를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교훈이죠. 우리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상파가 무너지면 검증된 뉴스의 기반도 약해집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오히려 커지고 있거든요. 동시에 콘텐츠 산업 전체로 보면 기회이기도 해요. 지상파의 독점이 깨지면서 더 다양한 제작사와 플랫폼이 경쟁하게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파가 결국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다음에는 지상파를 무너뜨린 넷플릭스. 그런데 그 넷플릭스마저도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을 다뤄보겠습니다. 디즈니, 아마존까지 뛰어든 OT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 치열한 싸움의 내막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